생각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소리내어 말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난 그러는 대신 생각을 글로 적기로 마음먹었다. 때는 아침 5시였고 로리가 연못의 리드개구리를 보고 지저대는 소리가 들렸다. 난 볼펜을 찾아 생각을 글로 적어보았다. 볼펜 끝에서 지면으로 쏟아져 나온 것 중 대부분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다. 영국의 소설가 데버라 리비의 자전적 에세이 알고 싶지 않은 것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가로서 또 여성으로서 힘든 인생의 순간을 맞이한 데버라 리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을 회고하면서 처음으로 글을 썼던 순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작가는 백인 여성으로 태어나 흑인 보모 손에 길러졌고 그녀의 아버지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 수감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여자아이는 어느 날 다들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백인 남자가 흑인 아이 뒤를 쫓도록 개를 풀었는데 이웃도 경찰도 판사도 선생님도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를 고문하는 사람은 정상인지 미친 사람인지 궁금해졌고 삶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알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종류의 암, 잔인한 현실을 알아버린 여자아이는 글쓰기라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그녀는 절망으로 눈물을 흘렸던 하루를 뒤로하고 책상 앞에 의자를 당기고 앉아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적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버린 것들.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은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네, 저는 아이스 돌체 라떼를 좋아하고 핫 돌체 라떼를 싫어하는 최은미입니다.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아니 원래는 아이스 음료보다 뜨거운 음료를 좀 즐겨 마시는데요. 네. 돌체 라떼만 좀 반대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예전에 카페에서 작업하실 때는 돌체 라떼 드셨어요? 아니요. 저 돌체 라떼는 약간 마감이 끝나고 저한테 좀 상 주고 싶을 때 마시는 음료예요. 보상 음료군요. 그러시구나. 뭐 짧더라도 뭐 하나 끝내고 보내고 나면 아이스 돌체 라떼 한번 마실까? 그리고 이제 마시거든요. 네. 따라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돌체 라떼를 줘야겠다, 나에게. 먼저 최은미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8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과 몽룡전전, 장편소설 9번째 파도, 중편소설 어제는 봄이 있습니다. 젊은 작가상, 대사문학상,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세 번째 소설집 눈으로 만든 사람을 출간하셨어요. 책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책을 낸 지 한 3달이 이제 거의 가까워 가는 것 같아요. 네. 좀 여름을 건너와서 그런지 되게 오래전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은 책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리뷰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실물을 좀 만져보면서 예,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주로 쓰고 있는 장편이 있어서 주로 장편 생각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책 내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독자 리뷰나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전 스튜디오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책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해 끝나면 정산하잖아요. 자기 자신, 뭐 올해의 영화, 올해의 음악 이런 거. 저는 최은미 작가님 소설 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눈으로 만든 사람 표지부터 살펴보면 복도식 아파트가 보이고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는 사진입니다. 작가의 말에서 귀한 작품을 표지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은정 작가님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네네. 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최은정 작가님은 디자이너분이 시안을 보내주시고 나서 알게 된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안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 표지를 보고 그냥 다른 어떤 설명 없이 그냥 마음에 확 끌렸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 다른 작품도 좀 찾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좀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최은정 작가님이 주로 이제 뭐 벽면이나 바닥 같은 데 좀 비치는 어른거리는 빛이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좀 모티프로 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표지 봤을 때 이 콘크리트 벽면에 가득 차 있는 이 나무 그림자에 정말 마음을 좀 많이 빼앗겼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 여기 수록작 중에 보내는 이 여기 우리 마주 같은 작품의 배경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색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 같은 느낌. 네. 눈으로 만든 사람 소설집에는 9편의 소설이 실려있는 아주 두툼한 소설집입니다. 올해로 소설 쓰신 지 14년이 되셨고 세 번째 소설집이에요. 세 번째 소설집을 내는 마음은 어떤가요? 소설집 묶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게 1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 이전 소설집들은 사실은 이제 소설집을 묶고 나서야 제가 이런 소설들을 썼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소설들은 제가 한 편 한 편 발표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걸 좀 비교적 뚜렷이 인식을 하면서 썼던 소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묶고 나면 어떤 마음일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사실 뭐 소설집이 단순하게 이제 그동안 뭐 발표한 것들을 묶어서 내는 책이 아니라 또 뭐 어떤 배치로 어떤 흐름을 얻어서 한 권의 책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뭘 썼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책으로 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얻고 또 어떤 리듬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편집의 과정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한 편 한 편 쓸 때는 좀 되게 어렵게 힘들게 썼는데 이걸 묶어서 좀 세상에 내놓으려고 책으로 작업하는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조금씩 의미를 좀 찾아갔던 작업들이 기억에 남아요. 네. 이 목차 구성은 이제 상의하셔서 하셨겠지만 물론 어떻게 이게 이제 편집자분이 보내주신 안을 거의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지 주시면서 이제 편집자분이 이 표지 안과 함께 글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의미를 써서 주셨는데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배치로 이렇게 구성을 얻어서 이런 흐름으로 읽힐 수 있구나. 그걸 제가 편집자분의 안을 보면서 새삼 느끼고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 구성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소설을 정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각각 독립된 단편들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흐름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처음에 실려있는 작품은 보내는 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와 진아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서로의 집을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둘 다 외동인 여자아이, 이름 끝자까지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폭염과 여름을 통과하면서 겪는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 실려있는 여기 우리 마주에서도 딸을 키우는 귀여운 여성들이 주인공입니다. 비슷한 동질감으로 어떤 연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서로에게조차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닮아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작품 다 딸을 키우는 이제 귀여운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이제 보내는 이가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물들을 그릴 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인물을 백지에서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제 자신의 상황을 투영시켜서 거기서부터 인물을 전진시켜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혼 여성으로 살고 있고 이제 그런 현실에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겪는 정말 다채로운 감정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소설로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들을 서사를 이끌어가는 매력적인 화자로 등장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는 너무 이 썰을 잘 풀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보내는 이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두 인물 간의 어떤 감정을 중심으로 팽팽한 심리전처럼 그렇게 좀 즐겁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는 일을 쓰고 나서도 이들을 언젠간 좀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이에서보다 조금 서로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이제 2022년에 이렇게 팬데믹이 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여기 우리 마주에서 조금 더 고립을 겪게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보내는 이에 진아 씨가 네. 너무 궁금했어요. 네. 진아 씨를 뭔가 이렇게 다시 보고 싶은 마음 한켠에 다시 안 보고도 싶고 뭔가 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어쨌든 진아 씨란 인물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진아이기도 하고 진아이기도 한 이 인물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다시 안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그 여기 우리 마주는 현대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 코앞에 있는 이 팬데믹 현상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진 소설이에요. 읽으면서 작가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지점도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으신 거겠죠? 근데 정말 그 분노가 느껴졌나요? 너무 정말 너무 저는 72쪽 읽으면서 숨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가님 소설 소개할 때 문장이 종이를 찢고 나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종이를 찢고 막 나오는 느낌이어서 정말 숨을 참으면서 읽은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가요? 네. 저는 여기 우리 마주를 쓰면서 소설이 그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기에 과연 적절한 장르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는 분노가 9가지라면 항상 소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표현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다 보면 제가 소설의 어떤 완결성을 위해서 좀 타협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걸 쓰려고 했을 때 이제 제 안에 들끓던 감정하고 실제로 소설에 표현된 걸 비교를 해보면 가끔은 이제 제 글이 약간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순화되었다? 네네. 그러니까 되게 9인데 6인이나 7인 척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사실 끝까지 달려가 보지 못하고 내질러 보지 못한 채로 이게 소설을 쓰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나 연민이나 이런 감정으로 이 분노가 희석되는 게 좀 싫고요. 또
되게 소설을 오래 쓰면서 이 분노를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통찰을 얻게 될까 봐 그것도 되게 싫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좀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소설을 쓸수록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이 우아한 장르에서 그런 기법과 형식을 모색하기에는 현실에 나는 너무 이렇게 차 있고 그 둘이 충돌하면서 주는 혼란이 그 여기 우리 마주를 쓸 때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2020년이나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느끼시기엔 한없이 분노가 부족하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정리할 수 없었던 설명되지 않았던 이 분노가 글자로 딱 박혀서 저를 딱 마주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은 이거였어. 근데 내가 이거를 표현을 못했던 거지 라는 그 확인의 작업도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달이 됐다면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100% 전달. 전 숨을 참으면서 읽었어요. 정말. 여러분 최은미 작가님의 눈으로 만든 사람을 사서 읽으시면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에 100%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소설 속에 이제 나는 비누와 캔들을 만드는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설정은 어떻게 가져오시게 된 건가요?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주로 이제 아이 체험시키면서 약간씩 접했고 그렇게 막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잠깐씩 다른 것처럼 접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나리의 일터이기도 한 공간을 설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인터뷰에서 말한 적도 있지만 사회가 좀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 쓰기도 약간 그런 쪽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당장 뭐 수억의 돈이 오가는 어떤 조직이거나 아니면 되게 급박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비상 상황에서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멈추기를 요구당할 수 있는 그렇지만 당사자들한테는 너무나 그 의미가 중요한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캔들이나 비누를 만드는 공간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됐어요. 네. 맞아. 그래서 소설 말미에 보면은 캔들 공방은 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소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의 인물인 나리가 슬래시를 사용해서 할 일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세요, 작가님도? 네, 슬래시를 뭐 포스트잇이나 다이어리나 휴대폰 메모장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쓰거든요. 작가님 안 쓰시나요? 정말요? 네. 저는 일단 안 쓰면 잊어버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채워놔요.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당장 해야 될 것도 있고 거기에는 한두 달 안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일단 다 채워놓고 그걸 했을 때 또 하나 빗금을 긋는 또 쾌감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슬래시를 좀 많이 채워놓는 편인데요. 슬래시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이렇게 밑줄을 긋긴 하는데 슬래시를 표현하니까 굉장히 긴박감도 느껴지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저도 슬래시를 사용하면서 저를 한번 재촉해보겠다는 생각이. 정신건강에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운내라는 소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작가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소설집에 실린 작품 중에서 보내는 이와 운내 두 단편을 특별히 아끼신다고 인터뷰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이 운내라는 소설은 어떻게 쓰시게 된 이야기인가요? 이게 처음 출발은 이제
그 한 여자아이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짧고도 잊지 못할 어떤 한 철을 보내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되게 이제 쓰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곳이 될지, 여자아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되고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를 이제 이야기사를 붙여가면서 좀 이제 제가 되게 오랫동안 품고 있던 어떤 공간들이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온 처음에는 뭐 화자들을 11살로 설정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13살로 바뀌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맘때 기억들이 쓰면서 좀 많이 살아나기도 했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사실 노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하면서 놀던 것들 되게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하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왜 노래 부르면서 해골바가지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아침 먹고 땡, 네. 점심 먹고 땡. 그걸 지금도 해요. 네, 그거 저는 그 놀이를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완전히 잊고 있다가 아이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놀던 때가 그대로 살아나고 또 왜 그거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손목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알갱이 같은 게 불어나는 그런 애들이 너 애 셋났겠다. 기억하세요? 혹시? 네. 저도 되게 그러고 놀았는데 네. 아이도 그러고 노는 거예요. 애들이랑. 정말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나와 승미의 노는 모습이나 여자아이들의 이런 놀이 같은 걸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들이랑 노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또 내가 예전에 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오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나와 승미에 대한 그 시간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뭐 주고받는 말이나 대하다, 쓰리쓰리하다 이런 말부터 해서 되게 그게 이제 아이의 현재와 나의 과거를 오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막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쓰리쓰리하다와 대하다. 네, 이런 표현도 저는 뭔진 모르겠지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고 너무 매력적인 두 인물이었어요. 특히 이제 승미가 럭키세븐 할 때는 네. 전제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내라는 지명은 네. 어떻게 장명을 그러니까 작가님 소설엔 척추도 그렇고 네. 미산도 그렇고 작가님만의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짓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척추도 그렇고 운내도 그렇고 사실은 그 공간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야지만 그 정서가 살아나면서 이게 그 공간이 딱 잡히는데 그 여러 말들을 계속 조합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명이 좀 적혀 있는 뭐 지도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지명이 정해져야 소설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글쎄 그게 경계가 불분명하긴 한데요. 구상을 할 땐 굉장히 어렴풋한데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구체적인 공간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름을 정했을 때 반은 썼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위기가 딱 잡히는 네네. 느낌. 정말 운내라는 이름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위기가 딱 이렇게 느껴지는 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집의 해설을 쓴 강지희 평론가는 눈으로 만든 사람, 나와 내 남자, 내게 내가 나일 그때 이 세 작품을 폭력 생존기 3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내용으로 볼 때는 연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친족 사이에 벌어졌던 성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쓰실 때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폭력 피해자를 화자로 두면서 이 소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피해자들을 재현할 때 스스로 어떻게 재현을 해야 되는지 세워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특히나 이제 내게 내가 날 그때를 쓸 때에는 그런 어떤 재현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가 된 후였고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식으로 쓰고 싶다는 그런 기준들도 좀 강하고 해서 그런 스스로 세운 기준들을 충족하면서 어떻게 소설로 좀 완결성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저는 이건 소설이고 그래서 또 이 당사자가 화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마음을 발설하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소설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재아 언니에게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힘들지 않았냐 쓸 때. 근데 생각해보면 안 쓰고 있을 때가 더 힘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차라리 쓰고 있을 때는 뭔가 그래도 내가 하고 있다, 해소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이 인물과 같이 있다는 느낌인데 안 쓰고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시기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도 그 생각,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차라리 쓸 때가 덜 힘들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작가의 말에 보면 눈으로 만든 사람, 이 소설 제목을 작가님 아이가 지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소설집의 표지작이 되었어요. 눈으로 만든 사람이. 그 표지작으로 삼게 되신 이유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눈으로 만든 사람을 표제작으로 삼는 것에 좀 망설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이른 시기에 쓰여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한테서 가장 좀 멀리 있는 상태에서 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 소설을 표제작으로 하거나 다른 제목을 써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망설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소설들의 가장 출발점이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파생되어 온 이야기가 그동안 제가 여기 있는 소설들을 쓰는 시간 동안 계속 저랑 같이 왔었다는 그런 생각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눈으로 만든 사람을 표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가장 오래 매만지신 작품,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상 작품들도 실리면서 어쨌든 작가님께서 가장 오래 매만졌던 작품이 아닐까. 그 시간을 내내 함께한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내가 날 그때라는 작품이 이 눈으로 만든 사람 이후에 이제 일에 대해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내게 내가 날 그때 읽으면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밝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 인물의 이야기인데, 그 소설 쓰실 때는 어떠셨어요? 내게 내가 날 그때 쓰실 때는? 사실은 유정은 이제 자신이 겪은 폭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서 어떤 스스로에게서는 전환점을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 자신의 변화하고 그 주변의 변화가 함께 가지 않을 때 이 피해자가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다뤄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2018년을 지나면서 그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폭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 피해자 혼자 어떤 결심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절대 뭔가가 그 자체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사실이지만 네.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재아를 쓰면서 저는 쓰면서 알게 된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스스로 정리해 놓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쓰면서 제가 비로소 뒤늦게 깨닫는 과정들이 컸고 그거를 쓴 다음에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도 작품을 쓰셨지만 난 다른 사람이 되었고 난 여기로 와 있는데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저기에 있는 그 느낌이 주는 괴리감이 너무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 작가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되나요? 작가님이 나와 내 남자 작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를 저도 이제는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거에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을 많이 했고 이거 약간 좀 작가님 모셔두고 제 감상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소설 읽고도 좋았어요.
뭔가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떤 것을 네. 이 작가님이 써주셨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 중에 이렇게 쓰셨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다른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오드리 로드의 말을 생각했다고 적으셨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이 문장은 오드리 로드가 쓴 침묵을 언어와 행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라는 글에 있어요. 네. 시스터 아웃사이더에 실려 있는데요, 이 글이. 그러니까 내 침묵은 나를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최지영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쓰면서 힘들었지만 안 쓸 때는 더 힘들었다고. 근데 저도 이 글들을 쓰면서 이제 오드리 로드 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었었는데 침묵은 나를 지켜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기로 했을 때 그걸 말함으로써 나한테 오는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말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항상 더 크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목소리라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진심이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할 때 항상 다른 여성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글들을 쓰는 동안에 다른 여성들의 글이나 또 말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했었고 또 최진영 작가님의 이제 언니 얘기를 읽었을 때도 최진영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지난 몇 년간 글을 쓰면서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런 글이었어요. 네. 같이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직접 만나보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냥 책으로 만난 것 같고 네, 글로 맞아요. 만난 것 같고. 저도 이제 언니에게 읽었을 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런 글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 느낌? 네, 그렇게 그냥 정말 다른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최은미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행가 점등에 대해서도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진짜요? 여러분 최은미 작가님의 눈으로 만든 사람 사서 읽으시면 11월 행가 점등이라는 작품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운내의 좀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려고 갖고 왔어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키가 아주 큰 산목련 한 그루를 알고 있다. 산으로 산책을 나갈 때면 그 나무 아래에 서본다. 키가 큰 목련나무 아래에 서서 위로 올려다보면 목이 아프도록 꽃과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둔지가 빙글빙글 돌아 나도 모르게 나무줄기를 껴안게 된다. 그러고 있으면 나는 내가 트랄랄라에서 죽던 것이 떠오르고 승미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로 생각이 이어진다. 왠지 승미는 올 때 뺨을 닦지 않고 턱을 닦는 여자가 되었을 것 같아 생각한다. 다 울고 난 뒤에야 눈물을 닦는 여자. 그러니까 좀 청승맞은 여자. 잘 있다가 갑자기 시계에 귀를 대보는 여자가 되었을 것도 같아. 오래 자는 사람의 심장에 귀를 대보듯이 시계에 귀를 대보는 여자. 어쩌면 짧고 외로운 낮잠을 자는 여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깨고 나면 여기가 어딘지 한참을 생각해야 하는. 13살이었을 때 나는 운내에 간 적이 있었다. 지금 이곳에는 15칸의 방이 있고 나는 그중 하나를 항상 비워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낮이든 밤이든 나는 그 방에 불을 켜둔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제가 제일 쓰면서 좋았던 부분이어서 읽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좋았어요. 그 방에 불을 켜두어서. 네. 이제 마이 페이보릿 할 시간인데요.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소개해 주시는 코너예요. 요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너무 먹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음식 가장 좋아하세요? 이런 거. 저 요새 로제 떡볶이를 좋아하고 있어요. 로제 떡볶이? 네. 특별히 빠지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우연히 저 먹었는데 너무 위로를 주는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로제 떡볶이가 좀 이렇게 느끼하고 걸쭉한 맛으로 먹는데 여러 로제 떡볶이를 전전하다가 되게 요새는 느끼하면서도 약간 깔끔한 신전 떡볶이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신전에 사실 이것도 좀 상 주고 싶을 때 마감 하나 끝나고 이럴 때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네. 뭐 다른 건 안 시키세요? 떡볶이 말고 어묵튀김이라던가. 네, 가끔 같이 시켜요. 네. 그렇지만 떡볶이가 주 메인인. 네네. 그러시구나. 저는 정말 작가님 소설에 그 음식들의 향연이 막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막 그 나물 종류 같은 거 막 나오고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정말 나물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나물의 종류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하시는지. 로제 떡볶이 외에 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로제 떡볶이 외에 주로 찜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코다리찜, 닭볶음탕 이런 것들. 맞아. 주로 좋아합니다. 쑥떡도 좋아하세요? 쑥떡? 네, 저는 쑥떡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쑥떡도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작가님 소설 읽은 다음에 쑥떡 나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못한 작품들 너무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님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 우리 마주에서 조금 확장된 장편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장편을 계속 마저 쓰고 이제 장편을 쓴 다음에는 조금 가볍고 짧은 소설들을 쓰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일단 장편을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코앞의 계획이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작별 인사 대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슬래시를 이용해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주신다면 짧게. 슬래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네. 정말 생각을 아직 못했어요. 저는 정리할 수 있어요. 정말? 네, 로제 떡볶이. 네. 좋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끝에는 저희가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가님 만나서 앞선 얘기들에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뭐 눈으로 만든 사람, 나와 내 남자, 내게 내가 나일 그때 얘기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그 따뜻한 눈빛의 위로를 많이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작가님, 최재형 작가님 드디어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이제 정말 좀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귀뚜라미도 울고 이러는데 네, 건강하게 가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미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드라이브입니다. 최지인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인 시인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13년 세계문학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 내신 시집으로는 나는 벽에 붙어졌다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두 번째 시집 묵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이런저런 일을 여쭤보고 싶지만 저희는 드라이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최지인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에 빠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드라이브에 빠졌다기보다는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직장은 합정이에요. 그래서 매일 자유로를 타고 출근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지방에 가거나 뭐 이렇게 스튜디오 오거나 할 때 차가 제 발이 되어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운전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운전면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땄는데 생각해보니까 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도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내 차를 소유한 나이는? 그게 25살, 6살 이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첫 직장을 얻었을 때여가지고 그때 그 파란색 굉장히 오래된 SUV를 타고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 차를 기억하시면서 약간 눈빛이 촉촉해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저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전에 썼던 글을 볼 때나 이전에 어떤 내가 했던 작업이라든지 이전에 내가 뭐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떠올리게 되면은 그때 시절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이 연상되어서? 네네,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차 얘기했는데 네네. 차가 필수잖아요, 드라이브는. 네네. 혹시 차종이나 차의 구조에 따라서 드라이브가 달라진다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굉장히 뭐 여러 차를 탄 경험이 있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모르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차 전문 유튜버들이 설명한 어떤 클립들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했어요.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뭐 엔진의 마력이라든지 브랜드에 따라서 주행 뭐 질감이 좀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뭐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 도구는 저는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드림 도구가 있긴 한데 드림 도구가 있긴 한데 아직 그럴 뭐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나의 드림카? 저의 드림카는 그 포르쉐에서 생산하는 91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모델이고 매니아들도 많고 저는 아무래도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들에 조금 매료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몽블랑의 필기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도 몽블랑이 가진 스토리가 굉장히 좋고 뭐 포르쉐가 가진 어떤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차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처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포르쉐가 가진 스토리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포르쉐가 가진 스토리도 여쭤보고 싶은데 또 준비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네. 포르쉐가 가진 스토리는 그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포르쉐라고 검색하게 되면 뭐 충분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검색하시는 걸로. 네.
꼭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시인님은 혹시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를 듣는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항상 라디오나 음악을 듣는 편이고요. 제가 아직 젊지만 20대 때 들었던 어떤 라디오랑 지금 30대가 돼서 듣는 라디오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20대 때는 뭐 음악 프로그램들을 주로 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재밌어서,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스 채널들을 주로 듣는 것 같아요. 아, 30대가 되셨군요. 네네. 드라이브의 묘미는 아마도 확 트인 시야와 정체감 없이 속 시원하게 달리는 스피드가 아닐까 싶은데 시인님의 혹시 최애 드라이브 장소 있으시다면? 제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자유로라는 공간이 저는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자유로라는 어떤 이름, 도로의 이름도 너무 저는 마음에 들고요. 자유로. 네네. 그래서 자유로를 끝까지 달리게 되면은 임진각 평화공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임진각 평화공원이 굉장히 저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 아름다운 곳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이중성이 되게 우리가 평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유로를 달리는 거를 가장 많이 달리고 달리는 것도 좋아해요. 시인님께는 또 가장 익숙한 길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가장 익숙한 길이기도 합니다. 좋다, 자유로가 익숙한 길이라는 네. 거 좋은데요. 그러면 혹시 드라이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드라이브 차를 운전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그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까운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그 외국에 여행을 갈 때 렌트를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났는데 운전석 자체가 우리나라랑 반대다 보니까 조금 헤맸던 기억이 나고 그 일본의 도로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섬이라는 시에서 쓴 것처럼 그 덤프트럭을 피하려다가 제가 그 벽에 박은 적이 있어요. 어머. 근데 외국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난처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난 차를 끌고 어쩌다가 차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를 세워두고 그 절의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절에 아무도 없었고 외국인이 앉아가지고 뭔가 이 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가 좀 기억이 나네요. 영화 오프닝 한 장면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네네. 너무 궁금. 어쨌든 잘 해결되셨다니까. 네. 잘 보험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 10,000원, 20,000원, 뭐 10만 원 아깝다고 해서 보험을 들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되고 그쵸. 보험을 안 들면은 진짜 난처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꼭 외국에 나가서. 네네 꼭 보험을 들기를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최지인 씨님의 드라이브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누구는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난 나만의 드라이브를 즐길 것이다. 네, 업이요. yes? Yes. yes. 네.
타인은 몰랐으면 하는 드라이브 할 때 차 안에서만 하는 프라이빗한 행동이 있다. 예스. 예스. 시가 풀리지 않을 때 드라이브를 하고 나면 작품이 술술 써진다. 노. 이건 노일 줄 알았어.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 좋을까요? 그러니까. 술술 써지는 방법은 없어요. 네네. 그렇죠. 뭐 조금 더해서 얘기하면은 최진영 소설가님도 저보다 선배 소설가이시고 동료이기도 하시잖아요. 너무 공감하실 텐데 글을 쓰면 쓸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네, 글은 처음에 쓸 때가 가장 쉽고 맞아. 1년 1년 글을 쓰고 알아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너무 다른 얘기지만 이제 갓 데뷔하신 분들한테 그 말씀 너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이 써놔야 된다. 네네. 저도. 지금 많이 써놔야 된다. 네네.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예,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점점 글을 쓰면은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글이라는 게 단순히 뭐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가의 꼬리표처럼 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꼬리표를 나름대로 책임져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어떤 글들을 내가 계속 책임지며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책임질 게 없을 때 많이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고 있어요. 네. 쓰면 쓸수록 어려워지고 꼬리표 얘기도 그렇고 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만의 드라이브를 즐길 것이다. yes라고 하셨어요. 네네. 오늘까지만 삶을 즐길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일. 드라이브 말고 또 하나 더 꼽으신다면? 오늘까지만 살 수 있다면 시를 쓰고 싶어요. 멋있다. 아니 그게 근데 멋있는 의미가 아니라 멋있는데? 네, 뭐랄까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멋있는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뭐 이런저런 일에 시달려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일을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내가 시를 쓰기 위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자립적인 일들이 시를 쓸 시간을 없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지 하루만 주어진다면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시를 쓰고 싶어요. 네, 아마 소영아님도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소설을 써야 되는데 소설 바깥의 일들을 하실 때 굉장히 나는 누구이지? 나는 작가인데 내가 하고 있는 건 작가 일이 아니라 작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에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주어지면 진짜로 마지막에 나의 삶은 글 쓰는 삶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네. 글을 쓰는 게 힘들긴 한데 글을 못 쓰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네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마지막 날 저도 글을 쓰겠습니다. 네. 나는 타인은 몰랐으면 하는 드라이브 할 때 차 안에서만 하는 프라이빗한 행동이 있다. 라는 질문에도 yes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건 아직 젊긴 한데 20대랑 30대를 지나오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우는 법? 우는 기회? 울 수 있는 기회? 우는 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동거인이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또 그 동거인 곁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그 감정이 또 전해지고 그 친구도 이제 우울한 감정이 전해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차에 있을 때가 거의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 운전하면서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네네.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독립된 공간이잖아요. 차 안이라는 게.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우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20대 때는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 버스 안에서. 아, 그래도 저는 버스 안까지는 이제 타인이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안 볼 타인이라는 안정감 때문에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차에서 많이 우시는구나. 네. 그리고 시가 풀리지 않을 때 드라이브를 하고 나면 작품이 술술 써진다. 노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드라이브의 영감을 받아서 쓴 시 이런 건 없으세요?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시로 쓴 경험들은 주로 사고 현장을 보거나 뭔가 차가 굉장히 막히거나 이럴 때 그런 상황들에서 좀 촉발이 돼서 시를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는 운전이 뭐 부주의하거나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무엇에 쫓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5분,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그 과속이라든지 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쫓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아, 저 사람은 무엇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운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순간들을,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담아서 시를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데 그 차라는 게 엄청난 무기잖아요. 예, 내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무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좀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체되는 순간에 짜증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의 나만의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별로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되게 그 바쁜 일상들을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맞죠. 아, 전에 최백규 시인님 나오셨을 때도 저는 이렇게 하면서 힐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태진 시인님이랑 얘기하면서도 되게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힐링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더 힐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는 걸 또 권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학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해요. 시인님의 시 중에 기쁨과 슬픔을 꼭꼭 담아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앞으로도 젊을 거야. 그 때문에 고통받을 거야. 버는 돈이 적어서 요절 따위를 두려워해야 할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섬이란 시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은 엉망으로 살고 싶어. 마음껏 엉엉 울고 그 누구도 되지 않는. 그럼 아쉬워도 태어나지 않겠지. 나뭇가지에 옷을 걸어두고 이제 여름으로. 시인님은 첫 시집을 통해서 죽음과 삶 사이의 언어라는 줄을 걸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균형을 보여준다라는 평을 들으신 바도 있는데요. 시인님 작품을 이해할 때 이 죽음과 삶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굉장히 사실 진부한 주제이기도 하고 클리셰이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중요하지. 오랫동안 다뤄왔던 주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우리가 인간이 그 기술이 발달한 사회가 되면서
그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죽음과 삶을 멀리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어떤 쟁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노력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죽음과 삶은 굉장히 밀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사실 종이책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한쪽만 넘기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삶과 죽음 사이에는 그 사이에 한쪽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여러 쪽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그 쪽 페이지를 넘겨가면은 마지막에 닿는 것이 죽음인데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거를 알려고 자꾸 쓰는 거지. 네네네. 그걸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각설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 쓰지 않아요. 네. 잘 모르니까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아는 것도 사실 안다는 것도 거짓말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시인님 이제 30대가 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20대의 작품, 30대의 작품 혹은 20대에 바라보는 삶과 30대 바라보는 삶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차이들이 제가 초기에 썼던 시들과 지금 쓰는 시들의 그 간극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저는 정직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는 정직한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이 시에 담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저와 30대의 저가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에는 그런 변화가 많이 담겨 있겠죠? 네, 두 번째 시집에는 그런 변화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담겨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계속 글을 쓰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물성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인간의 시라는 작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시. 매일 15시간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 경계가 희미해진다라고. 출근과 퇴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죽음 다음 죽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케이지 속 하얗고 귀여운 쥐를 위해 작은 엽서, 한 면에는 그림이 있다. 두 사람이 풍선을 들고 있다. 벽면에는 눌러 쓴 글씨. 나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너는 아니라고만 하지. 책끝 모퉁이를 접었다 폈다.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 편두통 편두통. 나는 희박하다. 떠다닌다. 내 콧등 좀 봐. 빨갛게 변했어. 핏줄 같은 게 터졌나 봐. 귀댁의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21일까지 미납시 관리구약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난 네가 좋아. 너는 수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다. 여름에는 휴가를 내고 바다에 갈 것이다.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벌써 깜깜해졌다. 인간은 가끔 인간 자신을 쏟아내곤 한다. 그것은 아주 난해하다. 울부짖음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언어 이전의 삶은 어쩐지 위험하다. 선조들은 흙으로 벽을 세우고 별짓으로 이형을 엮어 올렸다. 거기서 선조들의 가족과 가축이 살다가 죽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다. 먼 과거라고 한다. 그런 과거에는 인간의 목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고 벌건 물이 뚝뚝 떨어졌다. 장대 아래로 짐승들이 모여들었다. 아가리 벌렸다. 머리칼 희게 변했다. 누구도 실패하지 않았지만 절정에 오르기 전 페니스를 꺼냈다. 불행해질 것은 뻔했으니까 서로의 복부를 닦아내고 골아 떨어졌다. 나는 형제들과 숲으로 갔다. 어머니의 손을 나눠잡고 서로에게 닮은 곳을 발견하면 안도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아무도 육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과거는, 멀고 먼 과거는 진우투성이 숲. 다리가 점점 어둠으로 변해갔다. 비탈에 섰을 때 불타는 마을이 보였다. 멀리서도 열매들이 빛나는 듯 했다. 금세 사라졌다. 때때로 아파서 출근하지 않고 오후 아이들이 바깥에서 공놀이한다. 통통통 통통통 통. 밀짚 모자를 눌렀은 이가 재촉이 돌린다. 윙 윙 윙 윙. 구두방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는 맨발은 감추지 말고 선풍기 돌아간다. 탈탈 탈탈탈 탈탈. 카드 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보며 1.5리터짜리 빈 생수통들을 플라스틱 포대기에 담으며 노래 부르며 거울 앞에서 아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붉어진 얼굴. 용서받을 수 없는 일도 있다. 이를테면 갈색 봉투가 우편에 꽂혀 있고 무늬 없이 새하얀 종이에 적힌 네 글씨. 너를 보았어. 앙상한 너를. 초원에 서 있는 너를. 네가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걸 보았어. 그가 두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는 걸 보았어. 한 칸 띄우고 희미하게 희미하게. 추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일기장에는 좀비 이야기, 조용히 앉아있는 좀비 이야기,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극장에서, 카페에서, 모텔에서 출몰하는 좀비 이야기, 사람을 해치지 않는 좀비 이야기, 오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그것보다 우리 어디서 어슬렁거리다 올래? 딱히 할 게 없는 건 아냐. 밀린 업무야 많지. 강둑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다. 저녁이 되었다. 먼 미래라고 했다. 그런 미래에는 내가 트럭 짐칸에 실려있고 떠들썩한 엔진 소리처럼 울고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몰라서 망나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는 내 관자놀이를 노릴 것. 45구경 권총 곧 하나니 내 살과 뼈를 통과하고 피가 솟구쳐 흰색 와이셔츠를 물들일 것이다. 그러나 사공은 선수에 서서 노를 젓는다. 강물 차오르고 있다. 나는 흘러내리는 얼굴로 녹이 쓴 가슴으로 검붉은 뿌리를 가진 나무로 살아남을 것이다. 마른 가지 흔들리고 이상하지 않다라고 중얼거리는 나.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소리 지른다. 불이야 불, 바쁜 나는, 바쁜 너희에게. 그런데 우리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다정한 사람이 되었을까?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는 나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 가득한 지하철 타는 나에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나에게, 긴긴 슬럼프야 라고 말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긴 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장면들이 네네. 들어있는 시였어요. 너무 욕심은 부린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아니요.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네. 너무 절었는데 탈탈탈탈 할 때 좋았어요. 네. 저 이 시를 제대로 읽고 싶으신 분은 네. 한번 찾아서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첫 시집을 내고 나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겠다.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집을 묶는 이 시점에서 되게 비슷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시에서 나오는 어떤 되게
파편적인 장면들,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을 이루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내가 아직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것 같고 슬럼프라고 말하는 내가 어쩌면 계속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 어쩌면은 두 번째 시집으로 나아가는 어떤 첫 번째 시집에서 마련된 어떤 그 열쇠나 어떤 초대장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욕심을 내서 긴 시를 급하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최진희님의 첫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와 이제 곧 나올 두 번째 시집 네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작가들을 글쓰게 하고 작가들의 그 낮은 자존감과 깊은 우울에서 조금은 건져줄 수 있으니까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건져주세요. 자, 그러면 끝으로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나에게 드라이브란 땡땡땡이다. 이거 해주신다면. 네, 나에게 드라이브란 가능성이다. 아, 네. 어때서? 차가 있다,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의미한다는 것은 어딘가 갈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보러 갈 수 있다, 내가 늦은 새벽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용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저는 시를 쓰는 것도 제 삶에서 일종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도 저에게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 네. 좋은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저희 작수치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